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돈 받고 뭐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은행과 보험사가 CDS 계약 합의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계약 합의만 하고 양자가 계약 체결은 하지 않아요. 계약 체결은 중간에 아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은 아이스하고 CDS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 역시도 아이스랑 CDS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보험사하고 CDS 계약 합의했던 거를 들고 가서 아이스랑 각각 CDS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합의서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청산인 거예요. CDS 계약 합의서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아이스는 이 CDS 계약 체결된 이 체결 계약서를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금융회사는 이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모든 게 아이스가 중앙에서 딱 자리를 잡고 모든 걸 핸들링 하는 거죠. 대신 아이스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CDS 계약 체결할 때 은행한테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한테도 수수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조로 증거금을 받는데 이게 뭐냐? 은행은 보험사한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보험사한테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증금조로 아이스가 일부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우리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 안 낼 때를 대비해서 보증금 이렇게 집주인들이 받아놓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사로부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례를 보면 10억이었죠. 10억의 일부를 아이스가 증거금조로 이렇게 받아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DS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쪽한테도 거래 수수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CDS 이 파생상품이 리스크가 매일매일 계산이 돼서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ABC의 신용 상태를 아이스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이 CDS 파생상품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 또는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금융회사 T 입장에서는 CDS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것만큼 가격이 오른 거에 배팅한 쪽에다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이스가 이 부분을 정산을 해요. 그래서 금융회사 여기는 T 하나만 났는데 T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전 세계에 금융회사가 엄청 많은데 그 금융회사들이 다 아이스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금융회사들의 CDS 움직임을 매일매일 정산해서 주고받고 해줘요. 이거를 위해서 각 금융사들로부터 또 증거금을 받는 거고요. 보증금조로. 그래서 이 CDS 청산 시장에서 아이스의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 여기도 수수료가 있죠. 그 다음에 증거금을 받아놨으니까 이 증거금을 굴리면 또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이 증거금 받아서 뭐 채권에다 묻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ABC의 신용 상태를 계속 체크하잖아요. 이 신용 상태를 체크해서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 이 자료를 이 금융회사들한테 계속 팔아요. 구독 형태로. 자, 지금 이 사례를 보면 개인 한 명이죠. 은행 하나죠. 보험사 하나죠. 금융회사 하나죠. 이것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전 세계에 개인 하나만 있겠어요. 개인 회사 뭐 엄청나게 많겠죠. 나라도 있을 테고. 은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보험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금융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 아이스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겠어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수익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리스크 자료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 수도 있고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금융위기 이후로 왜 아이스가 이런 시장을 장악하게 됐느냐. 다른 회사들이 또 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리만 사태에 연루됐던 금융사들이 대부분 아이스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 파트너사로 조인했던 회사들이에요. 뭐 아까 봤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CDS 계약 건들이 전부 다 장외시장에서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해서 리먼이라는 회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계약이 어디서 끝내야 될지 누구랑 처리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중앙에서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해줘야 이게 해결이 날 것 같고 그 중앙에서 해결할 사람이 장외시장을 다뤄본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또 한 가지 리먼 사태 이전에 이렇게 거래 체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A에서 B로 또 유동하고 B에서 C로 유동하고 C에서 D로 유동하고 이런 형태.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막으려면 모든 거래가 중앙에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사들이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 회사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설립한 회사, 장외 시장을 다뤄본 회사,
아이스. 이 아이스가 CDS 청산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 해가요. 자, 아무튼 금융위기 그 해결 과정에서 아이스가 CDS 이 청산 시장을 싹 가져가는데, 이게 돈 되는 시장이니까 여러 거래소에서 경쟁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거의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이유가 이 네팅이라는 건데, 네팅은 솔직히 CDS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시장에 금융사 T가 CDS 거래를 중개를 하고 있어요. 시중에는 세 종목의 CDS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CDS X, Y, G 이렇게. 그리고 아이스는 CDS 증거금을 CDS 계약당 10%를 보증금쪽으로 받고 있고요. 근데 이 금융사 T는 하나의 CDS 상품이라 그래도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금융사는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는 애들이니까. 고객 중에서는 CDS X를 사라. 일부는 CDS X를 팔아라. 롱이냐 숏이나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고객마다. 그래서 양쪽 포지션을 대부분 다 같이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사 T의 CDS 포지션이 CDX X 같은 경우는 매수 롱이 100밀리언, 그 다음에 매도 숏 쪽이 90밀리언. 그러면 100에서 마이너스 90 하면 실제로는 롱 10밀리언인데 총 계약 규모는 100 플러스 90 해가지고 190인 거예요. 190밀리언. 그러면 아이스에서는 190밀리언에 대한 10%를 증거금으로 받아가겠죠. 자, CDSY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 롱만 50밀리언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총 계약 규모는 50밀리언이 되는 거고, 아이스는 50밀리언의 10%를 증거금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CDSG, 여기는 숏 포지션만 가지고 있어요. 40밀리언만큼. 그러면 CDSG의 총 계약 규모는 40밀리언. 아이스에서 증거금으로 청구하는 거는 이 40밀리언의 10%겠죠. 그러면 지금 금융사 T의 CDS 포지션은 총 280밀리언만큼 계약 규모를 가지고 있고, 증거금은 여기에 대한 10%, 그래서 28밀리언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네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네팅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CDS X 포지션이 아까 매수가 100, 매도가 9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 포지션이 10만큼 나왔다고. 증거금으로 10%를 받아가는 이유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순 포지션 10밀리언만큼이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90 이거를 상계를 한 뒤에 10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0%를 때리는 거죠. CDSY는 그냥 롱 50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그대로 롱 50밀리언 요건 거죠. CDSG 같은 경우는 숏만 40밀리언이 있었고 위험은 40밀리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총 위험을 계산해보면 10 플러스 50 플러스 40, 100인 거죠. 이 100의 10%만큼만 아이스에서 증거금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밀리언만큼만 청구하죠. 여기서는 28밀리언이었는데, 그러면 금융사 이 T 입장에서는 네팅을 적용을 하면 네팅을 적용하기 전 대비 증거금조로 18밀리언만큼을 덜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금융사 T가 CDS 상품 3개만 롱, 숏 이 포지션을 잡는 거였잖아요. 이 CDS 상품 그 가지수가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가지가 될 거고, 여기마다 포지션을 고객마다 숏 잡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고, 롱을 잡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 건건이 금융사 T가 증거금을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금융사 T는 CDS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 금융사 T의 자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팅을 적용을 하면 서로 상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스 쪽에 증거금으로 내야 될 금액은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면 클수록 상계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네팅은 실제로 손해 날 순위험만 보고 증거금을 줄여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솔직히 간단하진 않죠. 이해하기 진짜 어렵죠. 근데 이제 아이스가 아니라 다른 그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CDS 파생상품 거래하자니 금융사 한두 개 모아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금융사가 많아야 거래도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져야 네팅이 활성화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 네팅이라는 것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경쟁자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나는 네팅이고 뭐고 CDS고 파생상품이고 다 이해 못하겠고, 아이스 차트나 보자.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나는 관심 있지 나머지는 모르겠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아이스 차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이고요.
볼 것도 없죠. 계속 우상향. 중간에 한 번씩 조정 줬다가 다시 반등하고, 조정 줬다가 반등하고, 조정 왔다가 최근에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시점에 아이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정받아서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자, 오늘 역대급으로 어려운 회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금융 데이터 산업은 S&P 글로벌하고 이렇게 아이스 회사 두 개만 보고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